부대 이미지에 해롭습니다. 당장 치우세요! 한 젊은 장교가 노인을 향해 내뱉은 이 말 한마디가 수십 년간 묻혀있던 진실을 세상 밖으로 끌어냈습니다. 그리고 그 노인이 품고 있던 낡은 종이 한 장이 이 모든 운명을 바꿔놓게 되죠.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왜 쓰레기 줍는 노인 앞에서 군대 전체가 고개를 숙였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셨을까요? 찬바람이 부는 어느 이른 아침, 부대 후문 근처에서 한 노인이 낡은 손수레를 끌고 있었습니다. 구부정한 허리, 해진 작업복 그리고 무거운 발걸음. 손수레 바퀴에서 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만이 고요한 새벽을 깨트렸죠. 누가 봐도 그저 쓰레기나 줍는 가난한 노인으로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10분 후 이 부대 전체가 멈춰 섰습니다. 대령이 직접 나와 무릎을 꿇었고 모든 병사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방금까지 무시당하던 그 노인 앞에서 말이죠. 오늘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진실은 종이보다 오래 남는지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지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무료로 하루 한 편 웃음과 눈물이 있는 사연이 매일 배달됩니다. 그럼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서리가 내린 이른 아침, 75살 윤복만이 부대 후문 앞 비탈길을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은 추위에 얼어 빨갛게 변해 있었고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죠. 낡은 손수레에는 온갖 고철 조각들과 종이 뭉치들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복만의 얼굴은 세월의 주름으로 가득했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깊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오랜 세월 무언가를 지켜온 사람의 눈처럼 말이죠. 하지만 그 누구도 이 초라한 노인의 눈빛에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부대 정문 경비소에서 초병이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외부인 접근 금지입니다. 즉시 물러나세요. 그 소리가 새벽 공기를 찢고 지나갔습니다. 복만은 잠시 걸음을 멈췄지만 곧 다시 천천히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어요. 마치 이런 일에 너무도 익숙한 사람처럼 말이죠. 바로 그때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부드러운 엔진 소리와 함께 부대 앞에 멈춰 섰습니다. 차 문이 열리자 반들반들 닫힌 구두가 먼저 나타났어요. 28살의 박하진 중위였습니다. 하진의 군복은 구김 하나 없이 완벽했고 계급장은 아침 햇살에 번쩍거렸죠. 그는 육군사관학교를 우등으로 졸업한 엘리트 장교였습니다. 부잣집 아들로 태어나 부족함 없이 자랐고 지금까지 자신이 원하는 모든 것을 얻어온 사람이었어요. 하진은 윤복만을 보자마자 눈살을 깊이 찌푸렸습니다. 그의 머릿속에는 한 가지 생각만 맴돌았어요. 부대 이미지에 해가 되는 지저분한 노인이군. 여기서 뭐 하는 겁니까? 하진의 목소리는 차갑고 거만했습니다. 마치 자신보다 신분이 낮은 사람을 대하는 듯한 말투였죠. 복만은 고개를 들어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 시선 속에는 무언가 깊은 슬픔이 담겨 있었어요. 부대 이미지에 해롭습니다. 당장 치우세요. 하진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완전히 옳다고 생각했어요. 깔끔하고 질서정연한 부대에 어울리지 않는 초라한 노인은 당연히 내쫓아야 한다고 믿었거든요. 복만은 아무 말 없이 무거운 가방을 땅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구겨진 종이들 사이로 군 문서처럼 보이는 문건 한 장이 바람에 날려 바닥에 떨어졌어요. 종이는 누렇게 발해 있었지만 위쪽에 적힌 기밀 도장은 아직도 선명했습니다. 하진은 그 종이를 보고 더욱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딴 고물에 누가 관심이나 줄 줄 아세요? 여기는 쓰레기장이 아닙니다. 그는 말하면서 구두로 그 종이를 거칠게 밀어냈어요. 종이가 바닥에서 뒤집히며 구겨졌습니다. 하진의 얼굴에는 오만함과 경멸이 가득했죠. 자신이 얼마나 옳은 일을 하고 있는지 확신에 찬 표정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경비소 근처에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보던 한 병사가 있었습니다. 21살의 윤태호 일병이었죠. 태호는 왼쪽 다리에 숨겨둔 상처 때문에 항상 조심스럽게 걸었지만 누구보다 성실하게 군 복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얼굴이 순간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가슴이 쿵쾅거리기 시작했고 손바닥에는 차가운 땀이 맺혔어요.
저 초라하게 서 있는 노인이 바로 자신의 할아버지였거든요. 그 자랑스럽고 존경하는 할아버지가 지금 저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어요. 손이 떨리고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평소에 과묵했던 그였지만 지금은 정말로 한마디도 할 수가 없었죠. 다른 경비병들도 이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불편한 표정을 지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중유의 권위 앞에서는 일병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었거든요. 태호는 마침내 용기를 내어 하진에게 다가갔습니다. 다리를 약간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모습이 더욱 애처로워 보였어요. 저기. 태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하진은 짜증스럽다는 듯 태호를 돌아봤어요. 뭡니까? 저분이 제 할아버지입니다. 태호의 말이 끝나자 주변이 순간 조용해졌습니다. 경비병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어났어요. 하지만 하진은 오히려 더 화가 났습니다. 자신의 정당한 조치에 누군가 반발한다고 생각했거든요. 병사 가족이면 더더욱 안 됩니다. 하진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습니다. 그의 얼굴이 분노로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여긴 군대예요. 규정을 모르세요? 가족이라고 해서 예외가 있는 줄 아세요? 하진은 마치 자신의 권위가 도전받았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내린 모든 명령이 절대적이었는데 이제 한일병이 감히 반박을 하고 있었거든요. 할아버지든 누구든 부대 규정 위반입니다. 즉시 데려가세요. 태호는 할아버지를 보았습니다. 복만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그 깊은 눈빛으로 하진을 바라보고 있었지만 어떤 분노나 원망의 기색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무거운 슬픔만이 그를 둘러싸고 있었죠. 복만이 천천히 돌아서려던 순간 가방에서 빛바랜 군용 수첩 하나를 꺼냈습니다. 수첩의 표지는 낡아서 글씨를 알아보기 어려웠지만 구조일지라는 단어가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 수첩을 펼치자 1981년 3월 15일이라는 날짜와 함께 사고 당시의 명단과 구조 경로가 손으로 직접 적혀 있었습니다. 글씨는 오래되었지만 또렷했고 종이는 누렇게 변색되었지만 내용은 생생했어요. 하진은 그 수첩을 힐끗 보고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이런 낡은 것까지 가지고 다니시는군요.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의 조롱 섞인 말투에 태호의 주먹이 저절로 움켜졌습니다. 하지만 계급의 벽은 높았고 태호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같은 시각 부대 본부에서는 56살의 조영도 대령이 아침 업무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조 대령은 이 부대에서 30여 년간 근무해온 베테랑이었죠. 수많은 젊은 장교들이 왔다 갔지만 그는 줄곧 이곳을 지켜온 산증인 같은 존재였습니다. 조 대령의 사무실은 각종 상장과 기념품들로 가득했어요. 벽에는 역대 부대원들과 찍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 사진들 속에는 젊은 시절의 조 대령 모습도 있었죠. 바로 그때 내선 전화가 울렸습니다. 대령님, 정문에서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무슨 일인가? 박하진 중위가 외부인을 제지하고 있는데 그 사람이 윤태호 일병의 할아버지라고 합니다. 조 대령은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가끔 있는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다음 말을 듣는 순간 그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그 할아버지 성함이 윤복만이라고 하는데요. 전화기를 든 조 대령의 손이 순간 떨렸습니다. 윤복만. 그 이름을 듣는 순간 30여 년 전 기억들이 쏟아져 들어왔어요. 검은 연기, 비명소리, 그리고 화염 속에서 사람들을 구해내던 한 남자의 모습. 지금 뭐라고 했나? 윤복만이라고 합니다, 대령님. 조 대령은 전화를 끊고 서둘러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고 손바닥에는 식은땀이 맺혔어요. 그는 사무실 구석에 있는 철제 캐비넷으로 향했습니다. 그 캐비넷은 오래된 기록들을 보관하는 곳이었어요. 먼지가 두껍게 쌓인 파일들이 가득했습니다. 조 대령은 떨리는 손으로 그 중에서 특별한 파일 하나를 꺼냈습니다.
파일을 열자 노란 종이들이 나타났습니다. 그 첫 번째 페이지에 또렷하게 적힌 이름을 보는 순간 조 대령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윤복만 민간자원봉사자 1981년 3월 15일. 그 아래로는 더 자세한 기록들이 이어졌습니다. 탄약고 폭발 사고. 사망자 9명. 민간자원봉사자 윤복만 화재 현장 진입하여 4명 구조. 부상자 다수 응급처치. 고위 장교 비리 감지 후 증거 수집 시도. 상부 지시로 강제 퇴거. 조 대령은 의자에 주저앉았습니다. 머릿속에는 30여 년 전 그 끔찍한 날이 생생히 떠올랐어요. 당시 25살의 젊은 소위였던 그는 그 모든 일을 지켜봤었거든요. 1981년 3월 15일. 그날은 봄바람이 따뜻하게 불던 평범한 오후였습니다. 갑자기 탄약고에서 대폭발이 일어났어요. 하늘이 온통 검은 연기로 뒤덮이고 사방에서 비명소리가 터져 나왔죠. 그때 윤복만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근처에서 일하던 민간인이었는데 폭발 소식을 듣고 달려온 거였어요. 군인들조차 망설이는 화염 속으로 서슴없이 뛰어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여기 사람이 있습니다. 윤복만의 목소리가 화염과 연기 속에서 울려 퍼졌어요. 그는 한 명씩 사람들을 구해냈습니다. 얼굴은 검게 그을렸고 옷은 찢어졌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당시 젊은 소위였던 조영도는 그 모습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보다 나이가 많은 민간인이 목숨을 걸고 군인들을 구하고 있었거든요. 부끄러움과 감동이 동시에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들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윤복만이 구조 작업을 하면서 우연히 발견한 것이 있었어요. 탄약고 폭발이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는 증거들이었죠. 일부 고위 장교들의 비리와 연관된 은폐 공작이 있었던 겁니다. 윤복만은 그 증거들을 수집해서 상부에 보고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위험에 빠졌어요.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그를 제거하려 했거든요. 결국 윤복만은 아무런 공적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났습니다. 그가 구한 4명의 생명, 그가 보여준 용기, 그 모든 것이 없었던 일이 되어버렸어요. 조 대령은 당시를 떠올리며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자신은 젊고 계급이 낮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윤복만이 억울하게 쫓겨나는 것을 그저 지켜볼 수밖에 없었죠. 그때 그분이 돌아서던 뒷모습. 아직도 생생해. 조 대령은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30여 년이 지났지만 그 죄책감은 여전히 가슴 한구석을 짓누르고 있었어요. 조 대령은 서둘러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지금 즉시 정문으로 모든 간부를 집합시켜라. 그리고 윤복만 선생님을, 아니 윤복만 어르신을 모시고 와라. 네? 대령님 무슨? 지금 당장. 조 대령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느껴본 적 없는 절박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조 대령의 명령이 떨어진 후 부대는 순식간에 비상체제로 돌아갔습니다. 각 부서의 간부들이 서둘러 정문으로 향했어요. 누구도 정확한 이유를 알지 못했지만 조 대령의 다급한 목소리에서 심상치 않음을 감지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문에서는 박하진이 여전히 윤복만을 압박하고 있었습니다. 빨리 가세요. 더 이상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짜증과 불쾌함이 가득했어요. 그는 자신이 완벽하게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부대의 품격을 지키는 숭고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했거든요. 윤태호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말을 해야 한다는 건 알았지만 중위 앞에서 무엇을 더 말할 수 있겠어요? 그의 마음은 찢어질 것 같았습니다. 할아버지. 태호가 조그맣게 부르자 복만이 고개를 돌려 손자를 바라봤어요. 그 눈빛에는 걱정과 사랑이 가득했습니다. 마치 괜찮다, 걱정하지 말아라고 말하는 것 같았죠. 바로 그때 부대 안쪽에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러 명이 빠른 걸음으로 이쪽을 향해 오고 있었어요. 먼저 나타난 것은 조영도 대령이었습니다. 조 대령의 얼굴은 창백했고 숨이 가빠 보였어요. 그의 뒤로는 여러 부사관들과 간부들이 따라오고 있었습니다.
모두 무슨 일인지 몰라 당황한 표정이었죠. 박하진은 조 대령이 나타나자 반가워했습니다. 이제 대령님이 자신의 올바른 판단을 지지해 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대령님, 이분이 부대 이미지에 해가 되어서 제가 정중히 나가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진의 목소리에는 자신감이 넘쳤어요. 자신이 칭찬받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하지만 조 대령의 반응은 전혀 다른 것이었습니다. 조 대령은 윤복만을 보는 순간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몇 초간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정말 선생님이십니까? 조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하진은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어요. 왜 대령님이 저 노인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는 걸까요? 윤복만은 조 대령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순간 조 대령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기다리셨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대령이 눈물을 흘리는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박하진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지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모든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조영도 대령이 윤복만 앞에서 천천히 무릎을 꿇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조 대령의 목소리는 절절했습니다. 30여 년간 가슴속에 묻어두었던 죄책감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어요. 주변 병사들과 부사관들은 이런 광경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대령이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었거든요.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어요. 윤태호는 할아버지의 손을 조용히 잡았습니다. 거칠고 주름진 그 손에서 수십 년간의 고생과 인내가 느껴졌어요. 태호도 이제야 할아버지가 왜 그토록 과묵했는지 알 것 같았습니다. 박하진은 완전히 패닉 상태였습니다. 방금까지 자신이 쫓아내려던 그 노인 앞에서 대령이 무릎을 꿇고 있었거든요. 분명 뭔가 크게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지만 무엇이 잘못된 건지는 알 수 없었어요. 대령님, 이게 대체 무슨... 하진이 말하려던 순간 조 대령이 날카로운 눈빛으로 그를 쏘아봤습니다. 입 닥쳐. 조 대령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들어본 것 중 가장 차갑고 위협적이었어요. 하진은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것을 느꼈습니다. 윤복만은 여전히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조 대령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 속에는 30여 년간의 상처와 고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조 대령은 서서히 일어나 모든 부대원들을 둘러봤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결연함과 후회가 동시에 드러나 있었어요. 모든 부대원은 즉시 강당으로 집합하라. 명령이 떨어지자 부대 전체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병사들과 부사관들 그리고 간부들까지 모두 강당으로 향했어요. 아무도 무슨 일인지 몰랐지만 조 대령의 표정을 보면 심상치 않은 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강당은 금세 사람들로 가득 찼습니다. 웅성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려왔어요. 병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으며 무슨 일인지 궁금해했습니다. 조 대령이 단상에 올라섰습니다. 그의 손에는 낡은 파일 하나가 들려 있었어요. 강당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매우 중요한 일을 해야 합니다. 조 대령의 목소리가 강당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그는 파일을 펼쳐놓고 천천히 말을 시작했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 부대가 저지른 가장 큰 잘못에 관한 것입니다. 병사들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굳어졌어요. 박하진은 맨 앞줄에 앉아 있으면서도 여전히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1981년 3월 15일. 여러분도 역사 시간에 배웠을 탄약고 폭발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조 대령이 첫 번째 사진을 들어 보였어요. 검게 탄 건물들과 폐허가 된 부대의 모습이 담긴 흑백 사진이었습니다. 그날 9명의 군인이 목숨을 잃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화염과 연기, 무너지는 건물들 속에서 말입니다. 강당 안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숨소리조차 내지 않고 조 대령의 말에 집중했습니다. 그때 한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민간인이었지만 군인들보다 더 용감했던 한 사람이 말입니다. 조 대령이 두 번째 사진을 들어 보였습니다. 화염 속에서 사람을 얻고 나오는 한 남자의 모습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이 사람이 바로 윤복만 선생님입니다. 강당에서 작은 탄성이 터져 나왔어요. 병사들은 서로를 바라보며 놀라워했습니다. 선생님은 목숨을 걸고 화재 현장에 뛰어들었습니다. 한 명씩 우리의 동료들을 구해내셨어요. 조 대령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잠시 말을 멈추고 감정을 추스렸어요. 총 4명의 생명을 구하셨습니다. 자신의 안위는 전혀 생각하지 않고 말입니다. 박하진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자신이 방금 전까지 모욕했던 그 노인이 영웅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기 시작했거든요. 하지만 그 후에 일어난 일은 더욱 충격적이었습니다. 조 대령이 세 번째 문서를 펼쳐 보였어요. 선생님은 구조 작업을 하면서 이 사고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것을 발견하셨습니다. 일부 고위 간부들의 비리와 연관된 은폐 공작이 있었던 것입니다. 강당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더 커졌어요.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사람은 아무도 없었거든요. 선생님은 용기 있게 그 증거들을 수집해서 상부에 보고하려 하셨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말입니다. 조 대령의 주먹이 떨렸어요. 지금부터 할 말이 가장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오히려 그 때문에 선생님은 위험에 빠지셨습니다. 관련된 고위 인사들이 선생님을 제거하려 했거든요. 병사들의 분노가 서서히 끓어오르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고 누군가는 이를 갈았습니다. 결국 선생님은 아무런 공적도 인정받지 못한 채 강제로 쫓겨나셨습니다. 4명의 생명을 구한 그 엄청난 공적이 모두 묻혀버린 것입니다. 조 대령의 목소리가 점점 높아졌어요. 그리고 30여 년간 선생님은 침묵하며 살아오셨습니다. 그 억울함을 홀로 감내하시면서 말입니다. 박하진은 이제 완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끔찍한 실수를 저질렀는지 말이죠.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그런데 오늘 그 선생님을 우리 부대의 한 장교가 모욕했습니다. 조 대령의 시선이 박하진을 향했어요. 강당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시선도 따라서 하진을 향했습니다. 부대 이미지에 해롭다며 쫓아내려 했습니다. 진짜 영웅을 쓰레기 줍는 노인 취급하면서 말입니다. 하진은 이제 숨쉬기조차 힘들었어요. 수백 명의 시선이 자신을 향하고 있었고 그 시선들은 모두 분노와 실망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저지른 두 번째 잘못입니다. 30여 년 전에도 그리고 오늘도 같은 잘못을 반복한 것입니다. 조 대령은 마지막으로 선언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대가를 똑똑히 배워야 합니다. 강당이 완전히 조용해졌어요. 핀 떨어지는 소리도 들릴 수 있을 만큼 고요했습니다. 윤복만이 품고 있던 그 종이들은 은폐된 진실의 유일한 증거였습니다. 30여 년 동안 누구도 관심 갖지 않았던 고물들이 실제로는 역사의 증언이었던 거예요. 박하진은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달았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던 자신의 오만함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 뼈저리게 느꼈어요. 강당에서의 설명이 끝난 후 조 대령은 박하진에게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박중희 지금 즉시 윤복만 선생님께 사과하시오. 하진의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지만 어떻게 사과해야 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가 얼마나 큰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공개적으로 모든 부대원들이 보는 앞에서 사과하시오. 조 대령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하진은 온몸이 떨렸어요. 자신의 체면과 권위가 완전히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다시 강당으로 돌아왔을 때 윤복만이 단상 아래에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윤태호가 함께 있었어요. 할아버지를 지키듯 말이죠. 박하진은 윤복만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발걸음 하나하나가 무겁게 느껴졌어요.
강당에 있는 수백 명의 시선이 모두 자신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복만 앞에 선 하진은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 말이 끝나기도 전에 하진의 감정이 폭발했습니다. 자신이 저지른 실수의 크기가 실감나기 시작했거든요.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선생님을 모욕하고 영웅이신 줄도 모르고. 하진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진정성이 부족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처지를 걱정하는 마음이 더 컸거든요. 용서해 주세요. 제가 너무 어리석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실수 안 하겠습니다. 하진은 계속해서 사과했지만 그 말들은 공허하게 들렸어요. 진심에서 우러나온 사과가 아니라 처벌을 피하기 위한 사과처럼 보였거든요. 그런데 윤복만은 아무 대답이 없었습니다. 그저 깊은 눈빛으로 하진을 바라볼 뿐이었어요. 그 침묵은 어떤 분노보다도 더 무거웠습니다. 복만이 천천히 등을 돌렸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돌아서는 것이었어요. 그 순간 하진은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사과가 얼마나 가벼웠는지, 그리고 30여 년간 쌓인 상처가 어떻게 한마디 사과로 치유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을 말이죠. 윤태호는 그 모든 광경을 지켜보며 할아버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사람을 너무 쉽게 용서하지 않는 침묵.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것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병사들도 숨을 죽이며 이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누군가는 고개를 떨구고 누군가는 주먹을 꽉 쥐었어요. 박하진의 사과가 얼마나 부족한지 모두가 느낄 수 있었거든요. 조 대령이 하진에게 다가왔습니다. 박중희, 사과는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오. 진심이 담겨야 하고 행동으로 보여줘야 하는 것이오. 하진의 얼굴이 더욱 창백해졌어요. 그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당분간 자숙하시오. 그리고 진정으로 반성할 시간을 가지시오. 하진은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어요.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억울함과 분노가 끓고 있었습니다. 자신만 나쁘게 보이는 상황이 불공평하다고 생각했거든요. 며칠이 지난 후 부대에는 큰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바뀐 것은 부대 내 추모비 옆에 새로 걸린 작은 명패였어요. 윤복만 자원구조대 1981년. 글자는 작았지만 그 의미는 무겁고 깊었습니다. 조 대령이 직접 그 명패를 달았어요. 30여 년 늦은 인정이었지만 그래도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거든요. 명패가 걸린 첫날부터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병사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마다 자연스럽게 경례를 올리기 시작한 것이었어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말이죠. 처음에는 몇몇 병사들만 그랬지만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따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명패 앞에서 경례를 올리는 것이 하나의 전통이 되어 갔어요. 윤태호는 그 광경을 보며 가슴이 뿌듯했습니다. 할아버지가 마침내 인정받는 것을 보니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30여 년간 침묵했던 할아버지의 고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거든요. 조 대령도 그 명패를 볼 때마다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습니다. 미안함과 다행스러움이 동시에 몰려왔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어느 날 조 대령이 태호를 불러 개인적으로 말했습니다. 태호야, 할아버지를 정말 자랑스러워해야 한다. 태호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그는 자신이 어떤 사람의 손자인지 확실히 알았거든요. 할아버지처럼 오래 남는 군인이 되어라. 계급이나 권력이 아니라 진정한 용기와 정의로 기억되는 사람이 되는 거다. 태호는 그 말을 가슴 깊이 새겼습니다. 그리고 그 무게를 어떻게 짊어져야 하는지도 조금씩 알게 되었어요. 한편 박하진은 그 후로 크게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함부로 남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고 겸손해졌어요. 하지만 그 변화는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진은 여전히 속으로는 분노하고 있었어요. 자신만 나쁜 사람이 된 상황이 억울했고 왜 자신만 벌을 받아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거든요.
다들 나만 나쁘게 보고 있어. 나도 몰랐던 일인데. 하진은 혼자 있을 때마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진정한 반성보다는 자기 합리화에 더 치우쳐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하진이 우연히 윤복만의 진짜 이야기를 더 자세히 알게 되었습니다. 당시 구조 작업에 참여했던 한태혁 군인이 부대를 방문해서 증언을 한 것이었어요. 윤복만 선생님은 정말 대단한 분이셨습니다. 화염이 치솟는 건물 안으로 3번이나 들어가셨어요. 그 태혁 군인의 말을 들으며 하진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마지막에 나오실 때는 온몸이 화상을 입으셨는데도 구조한 사람이 숨쉬는지 확인하고 계셨습니다. 정말 영웅이셨죠. 하진은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완전히 깨달았어요. 진짜 영웅을 모욕했다는 죄책감이 밀려왔습니다. 며칠이 지난 어느 아침 윤복만이 다시 부대 뒷길로 손수레를 끌고 나타났습니다. 예전과 똑같은 모습이었지만 이번에는 분위기가 완전히 달랐어요. 경비소 앞을 지나갈 때 초병이 먼저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리고 깍듯하게 경례를 올렸죠. 안녕하세요, 선생님. 복만은 고개를 가볍게 끄덕이며 응답했어요. 여전히 말은 많지 않았지만 그 고개 끄덕임에는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부대 안으로 들어가는 길에서 여러 병사들이 복만을 알아봤습니다. 멀리서도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했어요. 어떤 병사는 달려와서 물컵을 내밀기도 했습니다. 드세요, 선생님. 복만은 그 물을 받아 마셨습니다. 그리고 빈 컵을 돌려주며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 미소를 본 병사는 하루 종일 기분이 좋았습니다. 윤태호도 멀리서 이 모든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할아버지의 뒷모습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보였어요. 여전히 구부정했지만 그 안에 담긴 존재감은 누구도 무시할 수 없었거든요. 복만은 평소처럼 일을 시작했습니다. 손수레에서 가방을 내려놓고 그 안에서 빛바랜 군 수첩을 꺼냈어요. 수첩은 여전히 그곳에 있었고 앞으로도 계속 그곳에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때 박하진이 나타났습니다. 그는 며칠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어요. 겸손해 보였고 조심스러워 보였습니다. 하진은 복만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선생님, 정말 죄송합니다. 이번에는 이전과 달랐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며칠간 깊이 반성하며 자신의 잘못을 진정으로 깨달았거든요. 제가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선생님 같은 분을 알아보지도 못하고. 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번에는 처벌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정말로 미안해서 흘리는 눈물이었어요. 윤복만은 그런 하진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용서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괜찮다. 복만의 입에서 나온 첫 마디였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하진은 더욱 울음을 터뜨렸어요. 주변에서 지켜보던 병사들도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용서가 무엇인지 보여주는 순간이었거든요. 아무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모든 것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윤복만은 더 이상 쓰레기 줍는 노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제 모든 사람들이 존경하는 진짜 영웅이었습니다. 부대는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함 속에는 새로운 존경과 경외가 가득했어요. 진실이라는 건 이런 거였습니다. 한순간에 모든 걸 바꿔놓는 힘을 가진 건 말이죠. 그날 오후 복만이 일을 마치고 돌아갈 때였습니다. 부대 전체가 나와서 그를 배웅했어요. 대령부터 일병까지 모든 계급이 한 줄로 서서 경례를 올렸습니다. 복만은 그 광경을 보며 잠시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깊게 고개를 숙여 담례했어요. 30여 년 만에 받는 진정한 인정이었습니다. 윤태호는 할아버지 옆에 서서 이 모든 것을 함께 경험했습니다. 이제 그는 자신이 얼마나 자랑스러운 할아버지를 두었는지 알 수 있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영웅은 화려한 군복이나 높은 계급장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진정한 용기와 희생정신에서 나오는 것이라는 것을요.
때로는 우리가 가장 무시하는 사람이 가장 존경받아야 할 사람일지도 모릅니다. 윤복만 할아버지는 30여 년간 침묵했지만 진실은 결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부대에서 일어난 일은 단순한 해프닝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던지는 메시지였습니다.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지 말라는, 그리고 진정한 가치는 시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다는 교훈이었죠. 진실은 종이보다 오래 남습니다. 윤복만 할아버지가 품고 있던 그 낡은 문서들처럼 진짜 가치 있는 것들은 시간이 흘러도 빛을 잃지 않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주변을 다시 한번 둘러보세요. 혹시 여러분이 놓치고 있는 진짜 영웅이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진정한 존경은 계급이나 지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행동과 인품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감동스러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